당신 어머니 지금 무릎 꿇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제 인생의 바닥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대한그룹 부회장이라는 명함도 재벌가 사위라는 타이틀도 그날만큼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감추고 싶어 했던 과거, 제가 누구보다 사랑했지만 가장 멀리했던 사람, 그리고 그 약점을 정확히 겨냥해 들어온 이름도 모를 그 남자들.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 누가 이 모든 판을 짠 걸까? 그리고 왜 그들이 어머니를 무릎 꿇게 만든 걸까? 하지만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사건이 제 인생뿐 아니라 대한그룹 전체를 뒤흔드는 전쟁의 시작이라는 걸. 그리고 제가 잃어버린 단 하나의 것 때문에 전부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걸요. 저는 대한그룹의 부회장 강민준입니다. 36년을 살아오면서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건 바로 제 어머니였습니다. 박순자, 그분은 제게 있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였죠. 아버지가 사업 실패 후 빚만 남기고 도망친 그날부터 어머니는 혼자서 저를 키우셨어요. 새벽 4시면 일어나 전통시장 생선가게로 향하시던 그 뒷모습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납니다. 겨울이면 어머니 손은 늘 튼살과 생선 비늘로 얼룩져 있었고, 여름이면 비린내와 땀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하지만 그런 손으로 저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민준아, 너만은 꼭 공부 열심히 해서 이 좁은 시장을 벗어나거라. 엄마는 괜찮으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새벽같이 신문 배달을 하고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단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죠. 장학금으로 명문대에 진학했고 졸업 후 대한그룹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처럼 서희를 만났어요. 윤서희, 대한그룹 회장의 외동딸이자 지금의 제 아내입니다. 처음 그녀를 봤을 때 느꼈던 그 떨림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제 과거가 들키면 어쩌나, 시장 생선 가게를 하시는 어머니가 알려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서희는 제 능력만을 보고 사랑해줬습니다. 회장님께서도 제 실력을 인정해 주셨고 결국 저희는 결혼했어요. 결혼식 날 저는 어머니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 해외 출장이 길어져서 결혼식은 조촐하게 올릴게요. 나중에 꼭 제대로 인사드릴게요. 어머니는 그저 웃으시며 괜찮다고, 내가 행복하면 된다고 하셨죠.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부회장 자리까지 올랐고 서희와 함께 강남 펜트하우스에서 살게 됐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그 좁은 시장 생선 가게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그만하시라고, 편하게 쉬시라고 해도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직 내가 일할 수 있는데 뭐, 손님들도 날 찾고, 이게 내 삶인데 어쩌겠니? 저는 어머니께 매달 용돈을 드렸지만 정작 자주 찾아뵙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찾아뵙지 않았던 거죠. 회사 사람들이, 서희 가족들이 알까봐 두려웠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비겁하게 살아왔습니다. 성공했다고, 재벌가의 사위가 됐다고 자만하며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을 외면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지역상권 개발 프로젝트 보고를 받던 중이었어요. 담당 이사가 설명하는 재개발 지역 지도를 보는데 이상하게 낯이 익은 겁니다. 자세히 보니 그곳은 어머니가 계신 전통시장이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죠. 이 지역 재개발은 누가 주도하고 있나? 김태수라는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입니다. 상당히 공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김태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묘하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오랜만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요즘 어떠세요? 가게는 잘 되고 계시고? 어머니는 평소처럼 밝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럼 잘 되지. 걱정 마라. 너나 잘 지내거라. 하지만 목소리 어딘가에 피곤함이 묻어났어요.
다음 날 토요일, 저는 서희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 중요한 미팅이 하나 있어서 나갔다 올게. 그리고 혼자 차를 몰고 시장으로 향했죠. 얼마만인지 모를 그곳으로 말이에요. 시장 입구에 차를 세우고 골목길을 걸어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맡는 시장 특유의 냄새, 상인들의 호객 소리, 좁은 골목길 사이로 오가는 사람들. 모든 게 낯설으면서도 익숙했어요. 어머니 가게 앞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제 발걸음이 멈췄어요. 가게 앞에 낯선 남자들이 서 있었고, 그 앞에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계셨습니다. 박순자 씨, 이번이 마지막 경고요. 다음 주까지 이 가게 비우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중절모를 쓴 남자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건장한 남자 둘이 팔짱을 끼고 어머니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제발요. 저한테는 이 가게밖에 없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생전 처음 보는 제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었어요. 시간, 이미 석 달이나 줬잖아요. 다른 상인들은 다 나갔어요. 박순자 씨만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알아요, 알지만 제발 한 달만 더. 그때였습니다. 중절모를 쓴 남자가 어머니의 어깨를 밀쳤어요. 어머니가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지셨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터졌습니다. 이성이고 뭐고 그런 건 전부 사라졌어요. 저는 달려갔습니다. 어머니께로, 제가 평생 지켜야 했던 그분께로 말이죠. 엄마, 제 목소리에 모두가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저를 올려다보고 계셨어요. 그 눈빛 속에는 놀람과 당황스러움, 그리고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아, 너 어쩐 일이니? 저는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남자들을 바라봤죠. 당신들이 김태수 씨 쪽 사람들입니까? 중절모를 쓴 남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누구신데요? 설마 이 할멈 아들이에요? 에이,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차려입고선. 어차피 시장 바닥 출신이면서.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숨고 싶지도 않다는 걸 말이에요. 명함들이죠. 저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명함을 받아든 남자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대한그룹 부회장? 네. 그리고 이분은 제 어머니십니다.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김태수 씨에게 전하세요. 대한그룹 본사로 찾아오라고. 만약 안 오면 제가 직접 찾아가겠다고. 남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더니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었어요. 어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내가 잘 되는 게 엄마는 제일 좋은 거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괜찮지 않다는 걸. 이제 제가 나서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김태수라는 인물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죠. 그자가 얼마나 더러운 방법으로 재개발 사업을 해왔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혀왔는지를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출근 준비를 하며 서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조금 일찍 나갈게요. 서희는 넥타이를 매주며 물었어요. 무슨 미팅인데 이렇게 일찍? 정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저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평소와 달리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오전 10시 비서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김태수 씨가 왔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교활하고 거칠었어요. 안녕하십니까, 부회장님. 김태수입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앉으시죠. 할 이야기가 많으니까요. 그의 얼굴에 미세한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그에게 밀었어요. 읽어보시죠. 김태수는 제가 건넨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그의 얼굴색이 변하는 게 보였어요.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을 넘길수록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이게 대체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당신이 지난 3년간 진행한 재개발 사업의 모든 불법 내역이에요.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무허가 철거, 폭력 조직 동원, 상인 협박, 뇌물 공여 목록까지 전부 다 있습니다. 특히 작년 남산동 재개발 때 김 사장님께서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건넨 3억 원, 그 돈의 출처와 경로까지 전부 파악했어요. 김태수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부회장님, 이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요? 저는 냉소를 띠며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럼 이것도 오해일까요? 어제 우리 어머니 가게 앞에서 당신 부하들이 한 행동 말입니다. CCTV 영상 확보했습니다. 60이 넘은 노인을 밀쳐 넘어뜨린 폭행죄, 그리고 협박죄까지 적용 가능하더군요. 김태수는 입술을 떨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건 부하들이 제 지시 없이 과하게 행동한 겁니다. 제가 몰랐던 일이고. 몰랐다? 저는 책상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김 사장님, 제가 조사한 바로는 당신네 회사 직원들이 상인들 괴롭힐 때마다 당신이 직접 지시했다는 증언이 23건이나 됩니다. 그것도 녹취록까지 확보된 상태고요. 김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부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죠. 앉으세요. 아직 할 말이 남았으니까요. 김태수는 떨리는 다리로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를 불렀어요. 법무팀 상무님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법무팀 상무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김태수 씨, 이분은 저희 법무팀 상무님이십니다. 앞으로 당신과 관련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하실 분이죠. 법무팀 상무가 김태수 앞에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고소장입니다. 폭행, 협박, 공갈, 업무방해, 그리고 부정부패방지법 위반까지 총 12개 항목으로 고소합니다. 잠깐만요. 김태수가 다급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부회장님, 제발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와이프하고 아이 둘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가족이요? 김 사장님도 가족이 있으시군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도 가족이 있습니다. 바로 접니다. 그런데 김 사장님은 그 가족 앞에서 제 어머니를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평생 허리 한번 안 굽히고 사신 분을 바닥에 주저앉게 만들었죠. 저는 돌아서서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김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어요. 부회장님, 제발입니다.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당장 재개발 사업 중단하고 상인들한테 전부 보상하겠습니다. 그건 당연히 하셔야죠.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럼 뭘 원하십니까? 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첫째, 우리 어머니 가게를 포함한 모든 상인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십시오. 무릎 꿇고요. 김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지난 3년간 당신이 부당하게 빼앗은 모든 상가와 건물, 그 소유권을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세요. 그건. 셋째, 당신이 그동안 벌인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에 자수하십시오. 부회장님, 김태수가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건 너무합니다. 그러면 전 감옥에 가야 합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가셔야죠. 죄를 지었으니까요. 제발요. 부회장님.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돈을 드릴까요? 얼마든지. 그 순간
저는 책상을 탁 내리쳤습니다. 돈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 사장님이 지금까지 괴롭혀온 사람들의 아픔이 돈으로 사라진다고 생각하세요? 제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삶을 짓밟았습니다. 평생 일군 가게를, 가족의 생계를, 그 모든 것을 빼앗았어요. 그러고도 당당하게 살아왔죠.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김태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발요. 제발. 저는 법무팀 상무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행하세요.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법무팀 상무가 김태수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김태수 씨, 일어나십시오. 이제 가셔야 합니다. 김태수는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봤어요. 그의 눈에는 원망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부회장님, 후회하실 겁니다. 제가 그냥 당하고만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냉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협박이십니까? 좋습니다. 그것도 추가하죠. 김태수가 끌려나가고 사무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아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부회장님,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지금요? 네, 급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습니다. 회장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저는 예감했습니다. 아마도 김태수 건이 벌써 귀에 들어간 모양이었어요.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장인어른, 아니 대한그룹 회장님이 책상 앞에 서 계셨습니다. 앉게. 평소보다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고 회장님이 제 맞은편에 앉으셨어요. 민준이, 자네 오늘 김태수라는 사람 만났다지?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 고소했다고? 네. 회장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이유를 듣고 싶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회장님, 사실 제게는 숨겨온 게 있습니다. 뭔가? 제 어머니가 전통시장에서 생선 가게를 하십니다. 회장님의 눈이 약간 커졌습니다. 전통시장? 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집을 나가시고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시장 생선 가게로요. 저는 지금껏 숨겨왔던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거친 손, 새벽 4시에 일어나시던 모습, 제가 대학 갈 수 있도록 악착같이 일하셨던 일들을요. 그런데 김태수가 재개발을 핑계로 어머니를 괴롭혔습니다. 어제는 어머니를 무릎 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나선 겁니다. 회장님은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침묵이 몇 분이나 이어졌을까요? 민준이, 네, 회장님. 자네가 그런 배경을 가졌다는 걸 난 몰랐네. 죄송합니다. 숨겼습니다. 사과할 필요 없어. 회장님이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오히려 난 자네가 더 대단하게 느껴지네. 그런 환경에서 스스로 일어섰다는 게 말이야. 저는 놀라서 회장님을 쳐다봤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자네가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한 행동. 그것도 잘했어. 가족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회사를 지킬 수 있겠나. 회장님이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김태수 건 계속 진행하게. 내가 뒤를 봐주겠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준이. 회장님이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어머님을 한번 뵙고 싶네. 서희 엄마도 만나고 싶어 할 거야.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회장님, 가족이잖나. 이제 더 이상 숨기지 말게.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장실을 나서는데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살았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니 비서가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법무팀에서 연락 왔습니다. 김태수 씨가 자수했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이 있습니다. 뭔데요? 김태수 씨 부인이 회사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만나겠습니다. 얼마 후 한 여자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부회장님.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제 남편을 용서해 주세요. 애들이 아직 어립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쌍둥이인데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부인, 댁의 남편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알아요. 다 알아요. 제가 말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사람들 괴롭히지 말라고. 그녀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어요. 돈만 벌면 된다고, 가족 잘 살게 해준다고. 제가 막지 못한 게 죄입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인, 죄송하지만 이건 제가 용서할 문제가 아닙니다. 부회장님, 댁의 남편은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분들이 용서해야 할 일이에요.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발요. 제 아이들은요. 아이들은 잘못이 없어요. 저는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부인, 아이들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잘못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게 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살아가셔야죠. 남편이 없어도 힘들어도 말입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건 저희 그룹 인사팀 담당자 명함입니다. 부인이 일자리가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부회장님. 하지만 남편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명심하세요. 그녀가 나가고 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니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니 어머니가 계산을 하고 계셨어요. 엄마, 민준아, 또 왔니? 어머니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녁 같이 드시죠. 그래, 잠깐만 기다려라. 어머니가 가게 정리를 하시는 동안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좁고 낡은 가게지만 깨끗하게 정돈돼 있었어요. 엄마, 이제 가게 그만하세요. 왜? 무슨 일 있니? 아니요. 그냥 이제 편히 쉬셔야죠.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괜찮아.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고 싶구나. 하지만 너 때문에 그러는 거지? 내가 걱정될까봐? 어머니는 제 얼굴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엄마는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좋단다. 그러니 너는 내 길을 가거라.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래, 엄마도 사랑한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서희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제 과거를, 어머니를,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요. 서희는 조용히 듣더니 말했습니다. 여보,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당신한테 짐이 될까봐. 서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짐이 아니라 자랑이에요. 당신은 스스로 일어선 사람이잖아요. 서희, 그리고 어머님, 내일 제가 찾아뵙겠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저는 서희를 안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태수는 검찰에 자수했고 재개발 사업은 전면 중단됐어요. 시장 상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어머니도 평소처럼 가게를 운영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서희는 약속대로 어머니를 찾아뵀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하시던 어머니도 며느리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시곤 금방 친해지셨죠.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어머니를 만나러 오셨고 우리는 정말 한 가족이 됐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쉽게 끝날 리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해서 신문을 펼쳐드는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대한그룹 부회장, 개인 감정으로 업무 남용 의혹,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가는데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기사는 제가 김태수를 고소한 일이 개인적인 복수였으며 회사 자원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게다가 제 과거까지 상세히 나와 있었어요. 전통시장 출신이라는 것, 어머니가 생선 가게를 한다는 것, 그리고 제가 그 사실을 숨기고 재벌가 사위가 됐다는 것까지요.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부회장님,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부회장님이십니다. 뭐라고요?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터넷은 이미 난리가 났더군요. 재벌 2세, 알고 보니 시장 출신, 신분 세탁해서 재벌가 사위된 남자, 대한그룹 부회장, 사적 복수로 중소기업 파산시켜 악의적인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댓글은 더 심했어요. 역시 재벌들은 법 위에 있네. 출신을 숨기고 결혼했다니 사기 아닌가? 저런 놈이 대기업 부회장이라니.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어요. 강민준 부회장님이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십니까? 제 소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부회장님께서 큰 실수를 하셨다는 거죠. 무슨 소립니까? 김태수를 건드리신 거 말입니다. 그분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뒤에 큰 손들이 있었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이 기사를 뿌린 겁니까?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때 비서실장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부회장님, 주주총회가 소집됐습니다. 긴급 안건이라고 합니다. 무슨 안건인데요? 부회장님 해임 건의안입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일부 주주들이 제기했다고 합니다. 부회장님의 직권 남용과 신분 위조 의혹을 근거로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격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계획된 복수였습니다. 그날 오후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대형 회의실에는 주요 주주들과 이사진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단상 앞에 섰습니다. 주주 대표 한 명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강민준 부회장, 당신은 회사의 법무팀과 자원을 사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배임행위입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오해라고요? 또 다른 주주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신분을 속이고 회장님 딸과 결혼한 것도 오해입니까? 당신은 처음부터 재벌가에 들어가려고 계획한 거 아닙니까?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저는 제 능력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신분을 숨긴 건 잘못이지만 그것이 제 실력을 부정하는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실력이요. 한 이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난 5년간 올린 실적, 회장님 사위라는 배경이 없었다면 가능했을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님이 들어오셨어요. 모두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회장님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오셨습니다. 앉으십시오. 회장님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무엇 때문에 열렸는지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강민준 부회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라지요? 그렇습니다, 회장님. 주주 대표가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말씀드리죠. 회장님이 모두를 돌아보셨습니다. 강민준 부회장이 신분을 숨겼다는 것 맞습니다. 저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주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회장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장학금으로 대학을 나왔고 신입사원 때부터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제가 사위로 삼은 건 그의 능력 때문이었지 배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아직 말 안 끝났습니다. 회장님이 손을 들어 제지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태수건, 그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그자는 불법 재개발로 수십 명의 상인들을 괴롭혔습니다. 폭력을 행사했고 뇌물을 썼어요. 그런 자를 법의 심판대에 올린 게 잘못입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민준 부회장은 제 사위이기 전에 이 회사의 핵심 인재입니다. 그를 해임하자는 건 회사의 손실입니다. 회장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해임안에 찬성하시는 분들, 지금 손 드십시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으로 이 안건은 폐기됩니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저는 회장실로 갔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사과할 필요 없네.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이건 끝이 아닐 걸세. 무슨 말씀이신지. 김태수 뒤에 누군가 있어. 그것도 만만찮은 세력이야. 회장님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조심하게. 앞으로 더 큰 공격이 올 거야.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서희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서희야, 왜 그래? 여보. 서희가 핸드폰을 제게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악의적인 댓글들이 가득했습니다. 재벌 딸 꼬셔서 신분 상승한 남자. 사기꾼이랑 결혼한 여자도 불쌍하네. 이혼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서희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한테 피해를 줬어. 아니에요, 여보. 서희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시어머님이 걱정돼요. 기사 보셨을 텐데. 저는 깜짝 놀라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불안한 마음에 저는 곧장 차를 몰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가게 문이 닫혀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손님들로 붐볐을 텐데 이상하게도 조용했습니다. 옆 가게 아주머니를 불렀습니다. 아주머니, 우리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어머, 민준이 아니니? 한참 만이네.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어머니 말이냐. 오늘 아침부터 기자들이 몰려와서 난리였어. 사진 찍고 인터뷰 요청하고.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는요? 집으로 가셨을 거다.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 저는 황급히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좁은 원룸에 혼자 사셨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민준이에요. 한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헬쑥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엄마, 들어오너라. 어머니는 말없이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저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니?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괜찮아. 그런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힘들까봐, 내 앞날에 엄마가 짐이 될까봐 그게 무서워. 엄마는 이미 늙었어. 앞으로 얼마 못 살아. 그런데 내가 엄마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싫구나.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엄마는 제게 전부예요. 엄마 없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어요. 그래도 엄마, 이제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아무도 엄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게요.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고. 김태수 뒤에 누가 있든 어떤 세력이 있든 상관없었어요. 제 가족을 건드린 자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김태수와 연결된 모든 인물과 조직을 조사하세요. 돈의 흐름, 인맥, 사업관계, 전부 다요.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그리고 법무팀에 전하세요. 이제부터 우리가 공격할 차례라고요.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간의 조사 끝에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읽는 순간 저는 경악했어요. 김태수 뒤에는 국회의원 1명과 검사 2, 그리고 지역 유지 몇 명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은 이들에게 분배됐고 그 대가로 이들은 김태수를 보호해줬던 거죠. 이 사람들이 저를 공격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부회장님. 법무팀 상무가 대답했습니다. 김태수가 감옥에 가면서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부회장님을 먼저 제거하려 한 거죠. 저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재미있군요. 부회장님, 이 사람들 하나하나 전부 무너뜨리겠습니다. 저는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검찰에 고발하세요. 증거도 함께 제출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제보하세요.
이번엔 우리가 기사를 내는 겁니다. 다음 날 폭탄 기사가 터졌습니다. 국회의원 검사, 불법 재개발 카르텔 적발, 수십억대 뇌물 주고받아, 검찰 수사 착수, 인터넷은 다시 난리가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제 편이었습니다. 강민준 부회장이 영웅이네. 재벌이 잘못한 거 처음 봄. 진짜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 여론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다 해결됐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민준아, 고생 많았어. 아니에요, 엄마. 당연한 일한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서희와 함께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끝난 거죠? 서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 끝났어. 하지만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강민준 부회장님.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누구십니까?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후회하게 될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 봤어요. 가슴 한편이 불안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오든 저는 제 가족을 지킬 겁니다. 그 불길한 전화를 받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회사 경호팀을 강화했고 어머니께도 경호원을 붙여드렸습니다. 서희에게도 조심하라고 당부했죠.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분명 위협적인 전화였는데 그 이후로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급히 들어왔어요. 부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회장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이십니다. 저는 곧바로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앞에는 이미 서희와 장모님이 와 계셨어요. 여보, 서희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버지가, 진정해, 괜찮을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잠시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 보호자이십니까? 네, 사위입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응급처치를 했습니다만 의사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앞으로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위험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병실로 들어갔을 때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신 장인어른을 봤어요. 회장님, 민준이 왔나? 회장님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빨리 회복하실 거예요. 미안하네. 이런 모습 보여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민준이, 부탁이 있네. 말씀하세요. 회사 잘 부탁하네. 내가 없는 동안. 회장님, 그런 말씀 마세요. 금방 회복하실 텐데요. 아니야. 회장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의사 말 들었어. 내가 이제 예전 같지 않아. 자네가 회사를 맡아야 해. 회장님, 그날부터 저는 회장 대행 직무를 맡게 됐습니다. 회사는 혼란스러워졌어요. 갑작스러운 회장님의 쓰러짐으로 주가가 흔들렸고 경영진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퍼졌습니다. 저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회사를 안정시키기 위해, 그리고 회장님께 보답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틀 후 이사회가 소집됐어요.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낯선 얼굴이 하나 보였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값비싼 수트를 입고 있었고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민준 부회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 남자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 정우진입니다. 한국투자파트너스요? 저는 그 이름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대한그룹의 주요 주주 중 하나였습니다. 네,
저희가 대한그룹 지분 1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우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회장님께서 건강이 좋지 않으시니 새로운 경영 체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새로운 경영 체제라니요. 강민준 부회장님께서는 아직 젊고 경험이 부족하십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회사를 맡기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정우진의 말에 몇몇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직감했어요. 이자가 바로 그 전화의 주인공이라는 거요. 그럼 정 대표님께서는 어떤 제안을 하시려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저희 한국투자파트너스에서 전문 경영인을 파견하겠습니다. 그분이 당분간 회사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한그룹은 회장님께서 평생을 바쳐 세우신 회사입니다. 외부인이 함부로 경영할 수 없습니다. 외부인이라니요? 정우진이 비웃었습니다. 저희는 15%나 되는 지분을 가진 주주입니다. 회사의 미래를 걱정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걱정이라기보단 욕심 아닙니까? 제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대한그룹을 먹으려는 거겠죠. 정우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강 부회장님, 말을 조심하시죠. 조심해야 할 건 당신입니다. 정 대표님. 저는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김태수와 당신의 관계, 그리고 재개발 비리에 당신이 관여한 증거 전부 여기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정우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요? 김태수를 뒤에서 조종한 게 바로 당신입니다. 재개발로 번 돈의 절반이 당신한테 갔죠. 그 돈으로 대한그룹 지분을 사들였고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태수를 고소하자 저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언론 플레이도 주주총회 소집도 전부 당신 짓이었어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정우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냉소를 지으며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당신과 김태수의 통화 녹음, 동거래, 내역, 그리고 회장님을 스트레스로 쓰러지게 만들려고 계획한 문서까지요. 정우진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그건 더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나가시겠습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강민준, 당신 후회할 겁니다. 이미 후회하고 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더 일찍 못 잡아낸 것을요. 정우진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이사회는 제 편이 됐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한국투자파트너스 지분 전부 매입하세요. 네, 하지만 그건 천문학적인 금액인데요. 상관없습니다. 회장님께 보고드리고 결정하겠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회장님께 모든 상황을 보고드렸어요. 회장님, 정우진이라는 자가 회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잘했네. 민준이, 자네를 믿길 잘했어. 회장님, 이제 안심이야. 회사를 자네한테 맡길 수 있겠어. 회장님, 저는 아직, 아니야. 회장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자네는 이미 충분해. 능력도, 의지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음도 갖췄어.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한 달이 지났습니다. 회장님은 서서히 회복하셨고, 회사는 다시 안정을 찾았어요. 정우진은 검찰 조사를 받았고, 한국투자파트너스의 지분은 대한그룹이 전부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제가 대한그룹의 차기 회장으로 선임됐어요. 기자회견장에 섰을 때 수많은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새롭게 대한그룹 회장으로 선임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전통시장 생선가게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없었고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생선을 손질하시던 그 손으로 말이죠. 저는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셨어요.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어머니 덕분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어주신 회장님과 제 아내, 그리고 많은 분들 덕분입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약속합니다. 대한그룹을 정직하고 투명하게 경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난 그 밑바닥부터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곧장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가게 앞에 섰을 때 어머니는 평소처럼 생선을 손질하고 계셨어요. 엄마, 민준아, 왔니?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엄마, 이제 가게 그만하고 쉬세요. 또 그 소리냐? 엄마는 괜찮다니까. 엄마, 제가 회장이 됐어요. 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회장, 그 큰 회사 말이냐? 네. 어머니는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우리 민준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됐구나.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없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어요.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해요. 엄마도 사랑한다, 아들아. 어머니의 등을 토닥이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 굽은 적 없던 허리, 거칠어진 손, 주름 가득한 얼굴. 그 모든 것이 저를 위한 것이었다는 걸 이제야 제대로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가족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어머니, 서희, 회장님과 장모님까지요.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어머니가 자주 가시던 작은 한식당이었어요. 왜 여기서 하자는 거니? 서희가 물었습니다. 여기가 좋아서요.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된 곳이니까요. 저희는 돌상을 둘러 앉았습니다. 건배합시다. 회장님이 잔을 드셨습니다. 민준이의 취임과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회장님 내외분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셨고, 서희는 저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를요. 돈도 권력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 그들을 지킬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성공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응, 정말 행복해. 저도요. 당신과 함께라서요. 저는 서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악몽도 걱정도 없는 편안한 잠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시장을 지나쳤습니다. 어머니 가게 앞에는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저는 차를 세우고 잠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생선을 손질하고 계셨죠. 하지만 이제 그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부회장님, 아니 이제 회장님이시죠. 출근 시간입니다. 기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갑시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시장 풍경이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더욱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제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지를요.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언제나 정직하게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거예요. 그게 바로 어머니가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이니까요. 대한그룹 본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차에서 내렸어요.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 회장실로 올라갔어요. 넓은 회장실, 거대한 책상,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전경. 하지만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였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낡은 시장 골목을 배경으로 어머니는 저를 안고 활짝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액자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지켜볼게요. 제가 약속을 지키는지요. 그리고 액자를 다시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강민준이라는 이름으로가 아니라 박순자의 아들로서 살아갈 거예요. 언제나 떳떳하게, 당당하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며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새로운 인생도요.